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괴담, 한 줄로 이루어진 상식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DC 인사이드 같은 곳인데 그냥 커뮤니티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한 줄로 이루어진 으스스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가? 아니지 않나?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지금 나무 위키랑 위키피디아를 다 이제 검색해 보고 있는데, 물론 그 두 가지가 뭐 학술지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팩트만 다루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의 이야기는 다 있거든요. 한 46억 년 정도 전에 행성이 충돌을 해서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46억 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학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추측할 뿐인 거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한 120살 정도 산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그 이전의 일들은 한 300년, 400년만 돼도 팩트에 의거하기보다는 어떤 기록 같은 것들에 우리가 의존해서 지식을 이어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 때문이 아니다.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 같은 거를 좀 한국권 나오는 게 아예 없어가지고 영어로 검색해서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된 이유는 이제 일본 쪽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걸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난 게 맞아. 일본 때문에 끝났다라기보다는 종전이 된 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네. 2차 세계대전은 일본과 러시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 봐요. 그 어떤 서류상의 문서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 물론 2013년에 기사긴 합니다만,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살아 있었을 때 러시아에 방문을 한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현직 일본 총리였대요. 그 아베 총리가 당시에 자기가 러시아에 온 이유를 세 가지를 말했대. 일본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거나 입증하는 거. 두 번째, 평화 조약에 대한 회담을 재개하는 거. 세 번째, 블라디미르 푸틴과 더 나은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거. 라는 얘기를 봤을 때 마치 이제는 화해하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약간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왜일까? 신기하다. 이건 진짜 좀 신기하네. 어쨌든 간에 둘은 아직도 전쟁 중이었다고 하나 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기사는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반쯤은 맞았네. 예.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강아지, 개가 소리 나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소리가 개로 하여금 사냥감이 죽을 때 내는 비명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진짜? 그러니까 강아지나 이런 애들이 삑삑이 좋아하잖아. 삑삑삑삑. 자, 가져와, 물고 와. 이렇게 하잖아. 그럼 보통 개들이 가서 물잖아요. 물면은 막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게 사냥감이 죽기 직전에 내는 어떤 그런 비명 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개가 좋아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잉. 이제 그것도 좀 추측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요. 모든 개가 옛날에는 늑대였잖아요. 조상이 늑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야생 동물들의 경우에는 설치류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면서 사는 동물들이었고, 개도 마찬가지였겠죠. 개의 경우에는 청각을 이용해서 그런 동물들이 내는 높은 음조의 꽥꽥거리는 소리를 감지하곤 했습니다. 그런 선조의 먹이 본능, 사냥 본능은 현대의 개에게 살아있고요. 겁을 먹은 작은 포유류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를 들으면은 개의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는 장난감을 좋아한다. 먹잇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류의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네. 그거랑 이제 호기심과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보통 내용들에 써 있는 건데, 아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작은 동물이 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게 죽을 때 내는 소리일 수도 있지. 두려움에 이제 쌓여 있을 때 내는 소리일 테니까 그 동물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네. 여기 써 있는 그 한 줄 상식들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그걸 뒤틀게 생각해서 으스스한 느낌이 나는 그런 얘기들이네요. 다음 네 번째, 자연사는 수명을 다한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도 한번 좀 검색해 볼게요. 이것도 약간 어폐가 좀 있는데, 우선은 여기 써 있는 거는 자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사람이 이제 죽는 거, 그러니까 사고사가 아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에서 쓰인 단어인 것 같은데, 일단 사전을 검색했을 때 의미가 자연사는 노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의 반대말은 우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다한 사람이 죽는 거는 자연사가 맞다. 다만 우연사, 그냥 돌연 사망하는 일들은 꼭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련된 기사들이 꽤 있는데, 명백하게 유기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외상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는 일들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자살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시민성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살이 아니야. 그리고 우울증이랑도 관련이 없어. 근데 삶을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로 본인이 어떤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돌연 갑자기 딱히 내가 죽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좀 여럿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알지, 일단은 좀 더 기괴한 단어를 써서 그래. 선택이나 이런 게 같은 말이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유사한 말을 조금 다르게 좀 으스스하게 써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것도 반은 맞긴 하네. 사람은 누구든지 꼭 늙어서 몸의 어떤 기관의 순환 같은 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돌연 갑자기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다섯 번째, 과거에 히틀러가 자살했던 지하 벙커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어린이를 위한 작은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도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두들 아시겠지만 히틀러는 이제 지하 벙커에 말년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점점 적군이 몰려들면서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됐는데, 그 위에 지금은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몇몇 기사들을 좀 보니까 맞나봐. 이거 히틀러가 사망하고 68년 후 베를린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반쯤 철거된 벙커는 베이지색 아파트 건물의 주차장 아래에 봉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터는 이상하고 다채로운 어린이용 미끄럼틀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구글 지도에 안 나오나? 지금 이게 그 퓨러 벙커라고 해야 되나? 그 히틀러가 있었던 그 지하 벙커가 있는 시설 쪽에 그 구글 어스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위치가 아마 벙커다 보니까 꽤 컸겠죠, 규모가. 그래서 확실히 어디 쪽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의외로 그냥 일반적인 건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프라이머리 스쿨이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이라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엔 또 운동장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데 아래에 정말 히틀러가 자살한 곳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밑에는 타가소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평범한 시설들이네. 물론 그 옆쪽에는 이 학살된 유대인에 대한 어떤 추모를 하기 위해서 추모비가 이렇게 있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벙커, 물론 안쪽에 들어갈 순 없지만 벙커 관련된 곳들을 더 뭔가 저라면은 좀 더 박물관처럼 꾸며놨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시설들로 다 바뀌었네. 어쨌든 간 이것도 거의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화재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인데요.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네이션와이드 칠드런스라고 하는 곳인데 의료 관련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번역기를 돌렸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화재 안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화재에 대한 사실. 어린이는 가정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고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회피나 대피가 힘든 노년층과 더불어서 아마 가장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하기 어려워하는 집단 중에 하나긴 하겠죠, 아이들이. 두 번째, 매년 10세 미만의 어린이 400명 이상이 가정 화재로 사망합니다. 세 번째,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는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5번째,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아이들은 종종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옷장이나 침대 밑과 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불이 났으면 도망을 쳐야 돼. 다 알잖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아이들은 위험하면은 내가 평상시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옷장, 침대 밑, 의자 어디 밑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꼼짝없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원문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화재가 난 곳에 가서 불을 막 끄는데 아이들이 보통 발견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어디쯤에서 발견이 되냐면은 어느 정도 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다 꺼졌을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은 옷장이나 이런 데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마 원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 말이네. 이거 진짜 위험하다. 근데 아이들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아이들이 있다면은 교육을 잘 시켜줘야겠다. 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밖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으스스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내용이네요, 이거는. 다음 7번째. 8분간 숨을 참으면 죽을 수 있다. 그쵸? 누구든지 8분 정도 숨 참으면 죽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별게 아닌데 그냥 약간 더 생각해보면 좀 으스스한 거야. 사람이 되게 죽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근데 사실은 8분 동안만 숨을 안 쉬면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의 좀 으스스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다음 8번째입니다. 거짓 진공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 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우주가 멸망할 수 있는데 이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거짓 진공 붕괴가 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진공 붕괴. 힉스 보존의 발견에 따라서 나타난 견해입니다. 진공은 최저 에너지 상태로 안정적입니다만 우리 우주의 진공이 이러한 참 진공이 아니라 거짓 진공, false vacuum인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거짓 진공은 준안전 상태로 포텐셜 장벽에 의해서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언젠가는 참 진공으로 붕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포텐셜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로 인해서 주위의 거짓 진공도 연속적으로 붕괴하면서 뭐라는 걸까? 이는 거짓 진공 속에서 참 진공의 거품이 생겨나서 팽창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글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우주가 진공 상태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만 까딱하면 확 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만 이제 그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냥 우주가 멸망을 해버리면은 죽는지도 모르는 채 멸망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런 말이 있긴 하기 때문에 아예 뭐 팩트가 아닌 걸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살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저 과학자분들은 살기가 좀 힘드시겠어요. 이런 생각하니까.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의 맞는 말이네요. 다음 9번째. 당신은 뇌출혈로 지금 당장이라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뇌 속에 있는 혈관이 이제 터져서 이제 피의 흐름을 막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는 분들은 꽤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렇게 괴담 같은 이야기이거나 뭐 도시전설에 준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팩트야 이것도. 근데 이제 반쯤 뒤틀게 생각하면은 무서운 얘기죠. 그냥 아무런 전조의 증상도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10번째. 현재 본문의 내용이 아닌 이 알림 메시지를 읽고 계신다면 본문은 강제로 삭제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누가 삭제했나 보다.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그게 상당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있긴 하지, 뭔가. 여튼간에 뭐 으스스하네요. 다음 11번째. 만약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해서 처음부터 다시 문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화석 연료의 양으로는 산업혁명의 시대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연료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은 그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정도의 문명을 다시 구축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을진 잘 모르겠어요. 뭐 볼까 한번? 지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요거는 사실 과학적인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가정에 의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사고 실험 같은 걸 해보는 거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세계가 멸망을 하게 돼서 다시 문명 사회를 구축한다고 하게 됐을 때 과연 화석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혁명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 증기 엔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석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료가 충분히 풍부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원시적인 설계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증기기관차 같은 걸 보면은 수분을 끓여서 내는 힘으로 엔진을 가동하는 방식이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석탄을 계속해서 불에다 넣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정도가 다 석탄으로 차 있는 그런 칸이 같이 기차에 달려 있었잖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분명히. 증기 엔진이 제작되고 작동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후속 엔지니어들은 효율성을 높이고 연료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석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만큼씩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 자동차에다가도. 그러니까 더 적은 연료로 더 큰 힘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다음으로 나오게 된 게 석유란 말이죠. 우리의 기술을 현재까지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에너지 자원들, 그러니까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이 필요했고 아마도 다시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 게
화석 연료가 없다는 걸 가정으로 하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목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석탄이 없는 환경이라면은 산업혁명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어떤 한 기사가 나온 게 있네. 이거 말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약간 말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산업혁명을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양으로 다시 산업혁명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지금도 화석 연료는 남아있는 상태고 석탄 같은 것들도 적겠지만은 남아있는 상태니까 다시 도달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진 않네요. 어느 정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좀 결론으로까지 너무 많이 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약간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정도의 문구였다면은 충분히 으스스하게 만들었네. 다음 12번째입니다. 오리는 마땅히 할 일이 없을 때 서로를 잡아먹기도 한다. 말이 안 되는데? 검색해 봅니다. 이거 맞나봐. 이거 맞나봐. 제가 냉소적이고 직설적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수컷과 암컷이 너무 많아서 오리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들은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센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둥글둥글하고 멍청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서로를 죽일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답글이 있어요. 주로 과도한 짝짓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오리들은 짝짓기를 할 때 매우 공격적이고 끊임없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수컷이 너무 많으면은 그들은 모두 한 암컷에게 몰려들게 되고요. 각 수컷들은 상대방 오리에게 태클을 걸고 깃털을 뜯고 목을 구부리고 얼굴을 물고 하는 이런 아주 과격한 행동들을 한대요. 이런 것들이 암컷에게 온갖 부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수컷 오리의 경우에는 짝짓기철에는 거의 괴물이 됩니다. 라는 식의 댓글이 있네. 비슷한 류의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로가 지배권 같은 거를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암컷을 하나를 놓고 어떤 경쟁을 할 때 아주 난폭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한다. 다만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서로 잡아먹는 건 아니고, 짝짓기에 처리되었을 때 너무 난폭하게 이제 서로가 경쟁하다가 같은 동족끼리도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네요. 다음 13번째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약 20초간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린 다음에도 20초 정도는 의식을 유지한다는 건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793년 장폴 마라를 살해한 샤를로스 코르데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되었을 때 프랑수아 르 그로라는 사람이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두 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두대에 누군가가 머리를 참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처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린 머리를 들어서 뺨을 톡톡 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그 잘린 사람의 얼굴이 화난 표정을 지은 걸 봤대. 그리고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렸다고 해도 뺨을 때리는 거는 기분 나쁜 일이잖아. 그러니까 잘린 머리가 이런 식으로 얼굴을 찌푸린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를 구경꾼들이 봤다는 식의 소문이 있었다. 근데 잘린 머리에 대한 그런 역사가 다른 보고들도 꽤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잘린 다음에도 사람이 의식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뇌가 공급하는 모든 구조는 그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목의 혈관이 끊어지면은 산소의 공급도 중단되게 됩니다. 치명적인 타격 후 머리가 잘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혈액과 조직에 남아있는 산소는 확실히 남아있는 동안만큼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오래 가기는 힘들 것이다. 1905년 한 프랑스 의사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형할 때 참석해서 단두대 가까이에 섰습니다. 잘린 머리가 그 아래 바구니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두대 바로 앞에. 거기에 머리가 떨어지자마자 의사가 다가가서 머리 자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잘린 사람의 눈꺼풀이 들어 올려졌다. 눈을 이렇게 뜨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 남자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낮추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자 비슷한 반응을 한 번 더 일으켰고요. 세 번째로 불렀을 때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관찰로 근거해서 잘린 머리가 25초에서 30초 정도의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나름대로 꽤나 신빙성이 있는 말이네.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가 봐요. 말 그대로 남아있는 산소가 있다면은 그동안까지는 아마 살아있겠지. 잘린다고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산소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정신이랄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20초 동안 멀쩡하게 남아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 몇 초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뭐 잠들기 직전 마냥 그냥 비몽사몽한 그런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의외로 지금 여태까지 알아본 것 중에서 에이 말도 안 돼 하는 거는 다 진짜였고요. 진짠가? 하는 건 다 가짜였어요. 다음 14번째. 미 정부는요 생명의 값어치를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인질극이나 혹은 뭐 사망을 하게 되거나 해서 보험금을 주거나 혹은 인질 석방금 같은 거를 제한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을 준다는 게 아닐까?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에 기고가 된 기사입니다. 생명의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 정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1972년 자동차의 산업 규제에 대한 닉슨 행정부 태스크포스의 한 구성원은 오늘날의 달러로 생명의 가치를 88만 5천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11억 7천만 원이에요. 1억이 아니고 10억대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사용된 가장 초기의 생명 가치 중에 하나는 1978년 캐니시우스 콜리지 경제학 교수인 워런 퓨른렐라? 이 사람이 계산한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생명의 가치를 100만 달러로 추산을 했고요. 이는 나중에 의회에서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만든 규정에 의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숨값을 정부가 규정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뭐 사고 판다든지 뭐 그럴 때 쓰이는 이 값어치로 100만 달러인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어떤 그 유가족에게 해당 금액을 줘야 될 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지. 이것도 으스스하게 또 억지로 까가지고 또 만든 말이네. 그러니까 1억도 아니었네 심지어. 근데 11억 정도라고 하는 거죠. 다음 밑에 15번째입니다. 컴퓨터 혹은 휴대폰에서 정보를 삭제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접근이 불가한 파일의 권한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삭제된 파일은 복구할 수 있다. 이제 보통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뭐 포렌식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증거 같은 걸 인멸한 거를 다시 한번 복구하는 일들이 특정 사건이 벌어지거나 할 때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삭제한 걸 복구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휴지통이 비어 있습니다 라는 팝업 알림을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운영체제는 하드드라이브 디스크에서 해당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파일을 우리가 용량이 없어서 삭제를 하면은 나중에 용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파일이 없어졌나 보다, 사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삭제를 하면은 일단 그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를 한다.
그걸 지워서 용량이 원래대로 늘어난 것처럼 표기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는 여전히 디스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가 제거된 것 뿐이다. 데이터는 남아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뿐, 사실은 그 파일은 남아있다는 거죠. 필리폼이라는 회사의 레큐바 혹은 프로소프트란 회사의 데이터 레스큐 같은 데이터 검색 도구로 디스크의 자기화된 부분을 스캔해서 삭제된 파일을 검색하고 다시 조립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일부만 복구가 되어도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복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게 맞긴 하네. 근데 뭐 이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제 일단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디스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방식은 이제 이런 물리 자기 디스크가 아니라 SSD나 아니면 USB 같은 방식이니까 그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게 맞네요. 이거는 팩트가 맞다. 다음으로 16번째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그 살해범은 생판 모르는 남일 확률보다 아는 사람일 확률이 더 높다. 야, 이거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 너무 기분이 나빠. 근데 일견 봐도 거의 맞는 말이죠. 보통 범죄 같은 게 발생하면은 그 범죄 특이점을 찾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부터 조사를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면 일단 면식범의 확률을 기반으로 깔아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딱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포스트에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살인사건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살인범이 면식범인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사건에서 면식범보다 묻지마 범죄가 더 많다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일 확률이 훨씬 높다. 생판 모르는 남이 나를 죽일 확률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섭다.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않지만, 만약에 한다면 전혀 모르는 아주 위협적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날 죽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근데 관련되어 있는 조사가 있는 것도, 그 통계가 있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네.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팩트. 다음 17번째. 지금 16번이랑 비슷한데?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힐 확률보다 반려동물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죽게 되면 애완동물이 당신을 먹을까요? 라고 하는 상당히 기분 나쁜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현실입니다. 다만 집에서 혼자 당신이 죽게 되면 애완동물이 당신을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완동물이 시체를 청소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실이라고 법의 인류학자 캐럴린 랜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독사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은 동물이 먹이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배는 일단 고픈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주인을 먹는다는 거죠. 아주 기분 나쁜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조사관들에게도 굉장히 불쾌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시체가 사망을 한 이유를 밝혀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이 그 시신을 먹기 때문에 이제 시체가 훼손이 돼서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사망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약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장을 먹었다면은 사망에 독소랑 관련이 된 게 있는지, 혹은 생식기를 먹었다면은 성범죄가 저질러졌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의 연구원들은 경찰, 법의학자, 그리고 기타 범죄 현장 수사관들을 위해서 애완동물이 시체를 먹은 게 맞는지, 혹은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진 않아요. 기분은 상당히 나쁘죠.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내 시체를 먹는다는 게. 다만 법의학자인 로저 바이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 골든 리트리버를 살릴 수 있다면은 내가 먹이가 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맞는 말이죠. 내 고양이, 내가 사랑하는 내 고양이가 굶어 죽지 않는다면은 난 어차피 죽었으니까 얘가 먹든 말든 모르잖아. 얘가 살 수 있다면 차라리 나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여튼간에 어떻게 들어도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요것은 팩트다. 다음 18번째입니다. 미국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 평균에 1명 정도인데 세계적으로 150명 정도의 사람이 코코넛에 맞아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코코넛의 과육이 워낙 단단하고 높이 달려 있으니까 코코넛이 익거나 뭐 상하거나 하면은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심지어는 150배가 많다는 거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습니다. 코코넛에 의한 죽음이라는 문서인데요. 나무에서 떨어진 코코넛이 사람을 때리면은 등이나 목이나 어깨,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야, 여기 써있다 야. 1984년에 떨어지는 코코넛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떨어지는 코코넛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 퍼졌습니다. 도시 전설에 따르면 떨어지는 코코넛 때문에 150명이 사망을 하고 상어에 대한 공격 때문에는 더 적은 사람이 죽는다, 이런 전설이 퍼진 건데요. 근데 실제로 호주 퀸즐랜드 지방의 공무원들은 2002년도에 코코넛이 떨어져서 사망할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변에서 코코넛 나무를 제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은 코코넛을 살인적인 과일이라고 칭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마다 150명씩 죽지는 않는다. 다만 최초에 코코넛 때문에 죽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은 17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는 하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전체 크기의 코코넛 하나는 약 1.44kg입니다. 그런 게 그냥 1m에서 떨어져도 아픈데 한 몇 미터 정도 위에서 똥 떨어지면은 머리로 죽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그 150명이 죽고 상어는 덜 죽는다라는 그 말 자체는 2002년 5월에 국제 상어 공격에 대한 책임자인 조지 H. 버게스가 떨어지는 코코넛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0명을 죽인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시전설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상어의 권익을,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체의 무책임한 어떤 사망 같은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야, 상어보다 코코넛이 더 위험해 라고 말한 게 시발점이 돼서 도시전설처럼 퍼지게 되었다는 거고, 실제로 150명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쭉 읽어봤을 때 그런 추정치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코코넛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기사라든지 기록 같은 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딱 봐도 50명도 안 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50명씩 죽는다는 거는 가짜다. 다음 19번째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건 사실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혼자 남겨있지 않은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이제 이것도 말장난에 가까운 건데,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는 건 어둡기 때문에 무서울 순 있어도 차라리 낫다. 어둠 속에 정체 모를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더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미국식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다음 20번째. 태양이 폭발하게 된다면은 당신은 8분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인데요. 요것도 과학 시간 때 대충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토론이 있습니다. 태양이 파괴된다면은 우리는 8분 뒤에나 알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인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이해에 따르면 모든 시각적 혹은 청각적 정보는 광속이거나 혹은 그 이하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 거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약 8.3분 정도 뒤에야 갑자기 태양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밑에도 관련돼서 답변이 있는데, 네, 만약에 태양이 갑자기 파괴되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태양에서 온 빛이 지구까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게 8분 20초 정도의 거리로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파괴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 약 8분 20초 동안 하늘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해서 태양이 즉시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즉시 눈치챌 수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8분 18초라고 합니다. 요거는 간만에 아주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팩트였네. 다음 21번째입니다. 인간의 속눈썹에는 작은 진드기가 살고 있다. 이건 또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있는 건가 보다. 야, 이거 속눈썹 진드기라고 한대요. 이름이 있네 그냥. 속눈썹 진드기는 속눈썹의 밑부분에 뭉쳐서 발견되는 시가 모양, 담배 모양의 작은 벌레입니다. 이게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너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무해하다고 합니다. 속눈썹 진드기는 길이가 1mm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투명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통 죽은 피부세포, 각질이죠. 각질에서 함께 나오는 약간의 기름을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눈썹 진드기는 자연스러운 세척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얘는 익충이네, 익충. 속눈썹 진드기는요, 보통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있는지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속눈썹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눈 부근이 막 가렵거나 화상처럼 따갑거나 뭔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 혹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느낌, 눈꺼풀 안쪽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혹은 시야가 좀 흐릿해진다, 눈이 아프다, 눈물이 그냥 난다 할 때에는 이 속눈썹 진드기가 너무 많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꽤나 익충이기 때문에 그다지 두렵거나 그런 일은 아니네. 어쨌든 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22번째입니다. 1986년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영유아들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신생아의 심장 개복 수술을 할 때 마취가 없이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취가 없이도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것도 문서가 있네. 아기의 통증. 아기의 통증과 아기가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부는 수세기 동안 의학계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1999년에 의료 전문가들은 아기는 1살이 될 때까지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널리 믿어왔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신생아와 특정 연령을 넘긴 태아도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도 1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통증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의사들이 믿어왔다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의외로 팩트네. 내용을 좀 읽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인이 수술을 받게 될 때만큼 어떤 진통제나 마취제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은 통증의 부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대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진통제 같은 거에 대한 정확한 용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성인에 비해선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기의 신경계와 대사 경로의 미성숙, 약물이 분포되는 방식이 성인과는 다르고 아기가 신장을 통해서 약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용량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성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 같은 거를 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현대의 의학에선 그렇습니다만 19세기 후반까지는
의사들은 아기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치료할 때, 수술 같은 걸 할 때 진통제를 쓰지 않았다. 편도선을 절제하거나 심장 수술에 이르기까지 수술을 위해서 근육 이완을 하는 그런 근육 이완제를 쏘는 거 빼고는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기들의 통증 표현이 반사적이고 유아의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증이 사실은 성인만큼 발달한 감정, 고도의 감정이 아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견해가 바뀐 것은 1980년대 중반입니다. 아기 이름이 제프리 로슨이었나봐요. 이 아이가 1985년 개심 수술, 여기 가슴 쪽을 열어서 심장을 수술받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인 질 로슨이 나중에 이 아이가 근육 이완제 외에는 어떠한 마취도 없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인식 캠페인, 이거 아이들도 아픔을 느낀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이 어머니가 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대중과 의학적인 반응이 증가하게 된 거고 87년 이후에는 의학적인 소견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생아가 성인보다 통증에 더 광범위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심한 통증에 노출되게 되면은 장기적인 어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통증에 많이 노출돼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은 진짜였네요. 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아기들은, 난 사실 이런 과학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사이신 분들은 아이들이 통증이라고 반응하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반사적인 것에 기대는 게 많기 때문에 통증을 우리가 생각하는 통증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널리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하다, 그죠? 아기들 입장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23번째입니다. 당신이 거미가 탈피하고 난 껍질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의 크기의 거미가 어딘가에 있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거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탈피한 껍질을 우리가 봤으면 이 정도의 거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탈피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탈피보다 적어도 더 큰 거미가 그 인근에 있을 거라는 걸 말한다. 이거는 뭐 딱히 팩트 체크할 필요도 없이 사실이겠죠. 다음 24번째. 새끼 고양이가 기형아를 낳게 되면은 어미 고양이는 그 새끼가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먹기도 한다? 말도 안 돼. 먹진 않겠지 설마.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것도 관련된 기사가 있긴 해요. 이제 수의사가 이제 답변을 한 건데,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새끼 고양이가 선천적 결함을 갖고 있으면 어미가 먹기도 한대. 와, 진짜? 새끼 고양이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어미 고양이가 봤을 때 선천적인 결함이 있거나 잘 자라지 않는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미가 새끼 고양이가 봤을 때 뭔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죽은 새끼 고양이가 다른 포식자를 끌어들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새끼 고양이를 먹는 일들도 생긴다. 잔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나머지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진화적인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무리해서 빼내거나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은 그 개체를 조심스럽게 빼내서 수의사와 상의해서 따로 새끼 고양이를 기르는 게 좋다. 만약에 그 새끼 고양이가 자꾸 어미가 버리려고 한다든지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은 미숙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일 거란 말이에요. 어미가 그 미숙아를 죽게끔 놔두고 싶지 않다면은 따로 기르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수의사가 직접 말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한번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거부한다면 새끼 고양이를 다시 키우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미숙아도 키우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의외로 팩트네, 이런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진짜인 것 같은 게 다 가짜고 가짜인 것 같은 게 다 진짜야. 이런 게 도시전설이다. 다음 25번째 유사한 부분입니다. 토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의 새끼를 먹기도 한다. 보겠습니다. 이거는 동물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토끼는 때때로 새끼를 먹기도 합니다. 암컷 토끼가 방금 새끼를 낳았다면 그 어미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미 토끼는 보통 새끼를 먹지 않습니다만 가끔씩은 먹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맞네. 어린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고 수유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낀다면 새끼를 먹을 수도 있다. 왜냐면 토끼는 모성의 본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몇 번 먹었다면 다시 번식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선 토끼가 그 새끼를 먹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육장 혹은 음식, 물 이런 게 바뀌면은 토끼가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새끼를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어미 토끼가 출산을 하게 될 때 그 주변에 다른 동물이 있는 경우, 개, 고양이, 심지어 집안에 있는 쥐 이런 것들도 토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인간을 토끼 둥지에게 멀리 하십시오. 만약에 어미 토끼가 6개월 이하로 어리다면 출산을 잘 견디지 못하고 그 경험 자체로 겁을 먹고 화가 나서 그 새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미로부터 떼어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토끼는 좋은 어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양 결핍도 어미 토끼가 새끼를 먹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봤던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어미 토끼가 새끼 토끼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감지하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하고 아픈 토끼를 없애고자 하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 게 이 친구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다 라고 느낄 때에도 먹는 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충격적이면서도 다른 포유류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신기하고 좀 놀랍네. 하여튼간에 그렇게까지 이상하거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다음 26번째입니다. 18세기 무렵 부유층의 사람들은 이가 썩으면 그 이를 뽑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건강한 이를 뽑아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능해? 그게? 건강한 사람의 이를 뽑아가지고 내 거에다가 꽂으면 그게 내 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야, 근데 이것도 관련 내용이 있어요. 스코티시 덴탈 매거진이라는 곳인데 치의학 관련되어 있는 잡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외과 의사들은 부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의 실험을 했는데요. 기증자, 근데 이 기증자가 보통은 돈을 받고 치아를 교환할 의향이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적합한 살아있는 치아를 추출해서 고객의 빈 소켓에 새 치아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이가 빠지거나 하면은 임플란트용으로 치아를 심기 위해서 기증자라고는 하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는 치아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의 치아를 뽑아서 실제로 치아를 갈아 끼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잘 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은으로 되어 있는 선이나 실크로 되어 있는 어떤 안 보이는 실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했던 게 초기의 임플란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외과 의사 존 워터가 이 접근법을 개발해냈고요. 그의 환자 중에 한 명이 6년 동안 3개의 임플란트 치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증된 치아가 환자의 잇몸에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수술을 받는 사람도 수혜자, 그러니까 기증자의 치아와 혈액에 있는 매독 혹은 결핵에 감염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치아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꽂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관련된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혈액이 섞여 들어가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위험성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현대의 임플란트의 거의 효시에 가까운 그런 시술의 방식이다.
놀라운 일이네요. 1815년 6월 19일에 워털루 전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때문에 5만 명의 군인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군인들, 보통 죽은 군인들이겠죠? 그 군인들의 이빨을 뽑아가지고 의치로 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틀니가 항상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코끼리의 상아나 하마의 이빨, 바다코끼리의 상아, 뼈 같은 걸로 만들었고 이걸로 의치를 만들어서 홈을 파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아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의 그런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의료 전문인이 아니라 금 세공자나 시계 제작자가 보통 이런 의치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다만 상아와 뼈로 만든 의치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빨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빨리 그게 썩었기 때문에 입안에서 썩게 되고 입에서 악취를 내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상류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악취를 날리기 위해서 부채를 들고 다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6월 18일 밤 워털루 전투가 끝이 났을 때 이제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시체들이? 거기서 이를 교묘히 뽑아서 의치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 나온 이가 너무 많아서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중산층들에게 양질의 의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의치를 시술하거나 할 때 별명으로 워털루 치아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빨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분의 이빨은 통에 담아서 미국으로 배송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떠올리면 너무 짜증난다 진짜. 너무 징그러워. 이렇게 180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의 실제 치아를 가지고 의치를 만드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만 1900년대 중반 런던의 금세 공예가이자 의치 제작자였던 클라우디스 애쉬란 사람이 도자기 치아, 세라믹이죠. 세라믹 치아를 개발하면서 인간의 치아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알아봤던 그 한 줄 괴담은 실제로 이게 최초의 의치 수술을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를 뽑는 것이었다 라는 거네요.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보니까 레미제라블 보면은 거기서 판틴이라는 여주인공이 이를 빼가지고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시기가 아마 이때랑 좀 맞물리는 것 같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당시엔 아니었을 수 있다. 꽤나 흔한 일이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씁쓸한 현실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